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부터 대기편, 환경공학 대기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두 번째 장 넘어가는 앞부분에 그 각각의 대기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차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대기오염 개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론 파트가 뭐 어떤 과목이든 가장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론 파트에서 대략적으로 대기오염 물질들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알아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미기상학이라고 해서 오염 물질이, 대기오염 물질이 거의 대부분 기체 상태의 물질과 뭐 입자상 물질로 구분되긴 하지만 일단은 이 물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질 자체가 첫 시간에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겠는데, 어찌됐든 그 오염 물질의 이동이나 확산에 의해서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대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기온 역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미기상학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소공학 부분이거든요. 뭐 각종 속스라든지 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소 반응에 의해서 생성됨으로써 그런 물질들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그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에 의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지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연소공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뭐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 문제가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등가비, 연소공학에서 등가비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계산 문제가 연소공학 파트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가시면은 이제 마지막 파트인 집진 및 재진이라고 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집진시설, 그러니까 유해물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 같은 것들을 집진은 모을 집자잖아요. 그래서 분진을 모으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방지 기술 파트에서 이제 배우는 거고, 마지막으로 집진은 할 수 없는 먼지가 아닌 가스상의 물질들은 이제 방지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흡수라든지 흡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소라든지 기체상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지 기술에 대해서 마지막 파트에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유해 대기 특정 오염물질 제거라든지 대기환경 보전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한꺼번에 이제 법령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다지 아주 뭐 디테일하게 보실 내용들은 없고요. 좀 암기하실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수질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대기 파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힘들 게, 수질도 마찬가지지만 대기도 마찬가지로 암기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질 다음으로 시험 문제 그 비중이 큰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암기할 내용들은 암기를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1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 개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기오염 개론의 첫 번째로 대기오염의 기초 부분을 보시기 전에 일단 저는 제 생각에는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어떤 ppm이라는 단위라든지 오염물질의 농도이기 때문에 어떤 ppm이라는 단위라든지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위들에 있어서 ppm의 단위가 어떤 단위들을 쓰는지 모르면 이해를 잘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기 파트도 마찬가지로 수질 파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단위부터 보고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수질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대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몇 문제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이제 대기오염의 기초라는 파트가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 내용은 뒤에 이제 단위환산 문제가 추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단위환산을 공식화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려면 그 공식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식들을 암기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ppm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47페이지고요. 그래서 47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대기오염의 기초라고 해서 대기오염 물질의 단위환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일단 수질오염 물질의 단위환산 문제보다는 대기오염 물질의 단위환산 문제는
고급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미리그램 퍼 미터의 상승을 ppm으로 고치시오. 아니면 ppm을 미리그램 퍼 미터의 상승으로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계산 문제를 푸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 정리를 한 내용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쑥 훑고 지나갈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하면 SO2 이산화황이라든지 아니면 NO 일산화질소라든지 NO2 이산화질소라든지, 그러니까 수질에서 사용되는 뭐 HCl이나 NaOH 이런 물질들과는 약간 다르죠. 기체상의 물질이기 때문에 SO2라든지 NO라든지 NO2라든지 뭐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 CO2 이런 물질들의 이제 분자량을 구해보면 원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화합물을 분자량이라고 하고, 원자량의 합을 따라서 분자량을 계산하면 황이 32에 16자리가 2개니까 64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쉽게 질소는 14고 산소는 16이기 때문에 30, 그 다음에 질소 14에 32, 16자리가 2개니까 그쵸? 그래서 46, 뭐 일산화탄소, 탄소가 12, 산소가 16, 그래서 28,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12, 16자리가 2개, 그래서 32를 더하시면 44.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건 누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1몰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1몰이라고 하는 것은 6.023 곱하기 뭐 10의 23승계의 입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말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1몰에 해당하는 양은 분자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분자량을 보시면 얘는 어떤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분자량 옆에는 원자량의 비례를 해서, 원자량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를, 일단 수소 원자량을 잰다라고 하더라도 1이 아니거든요. 1.008이 아니에요. 근데 수소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탄소는 그거에 비해서 몇 배 무겁냐? 12배 무겁다. 질소는 14배 무겁다라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분자량이라는 것, 원자량도 단위가 없고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한 분자량도 단위가 없어요. 근데 단위를 우리가 사용하기 쉽고 단위를 조금 더 적용하기 쉽게 하려면 분자량에다 단위를 붙여서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분자량에다가 예를 들어서 g을 붙였다라고 하면 그램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미리그램을 붙였다 그러면 미리그램 분자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참고적으로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그램 분자량,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값 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이산화황의 그램 분자량은 64g이 되는 거고, 일산화질소는 30g이 되는 거고, 이산화질소는 46g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분자량에 g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자량에다가 미리그램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미리그램 분자량이 되겠고,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러면 킬로그램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학적으로 1몰에 해당하는 양은 6.023 곱하기 10의 23개 입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단위 환산을 하실 때 1몰은 그램 분자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실 수 있어요. 1몰은 그램 분자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O2라는 이산화황이 여기에 1몰이 있대요. 그럼 얼마 있다라는 거냐면 64g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SO2라는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기체상의 물질로 g이라는 질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공간은 부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산화황이 얼마만큼의 부피, 몇 리터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몇 미터의 상승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기체상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그 부피가 변하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 상태를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표준 상태는 몇 도씨 몇 기압을 말해요? 0도씨 1기압일 때를 우리가 표준 상태, STP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STP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몰에 상응하는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22.4L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2가 여기 1몰이 있더라 라고 하면 1몰에 상응하는 64g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부피 상태로 나타내면 0도씨 1기압 상태 하에서는 22.4L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기 환산 인자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그 분자량에 상응하는 값을 정확하게 잘 응지를 해놓고 계셔야지 단위환산에 헷갈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시고, 따라서 1몰에 상응하는 양은 그람 분자량이고 그 값은 22.4L다. 몇 도씨 몇 기압? 0도씨 1기압에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고, 표준 상태를 STP 상태,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표준인 상태를 STP 상태라고 표현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람에다가 분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인 값보다 10의 3승을 작으면 밀리라는 접두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람보다 10의 3승 작으면 밀리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밀리그람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이 몰이라는 단위 앞에 1mm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1mm몰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1mm몰은 밀리그람 분자량이고, 마찬가지로 STP 상태에서는 22.4L 앞에 뭐 붙이면 돼요? 밀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예를 들어 SO2 1mm몰에 해당하는 밀리그람 분자량은 얼마예요? 64mg이 되는 거고, 64mg이 여기 안에 있다, 1mm몰이 있다라는 것은 22.4ml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킬로몰은 킬로라는 그 접두어가 붙은 거고, 마찬가지로 분자량에다가 킬로그램을 붙여서 킬로그램 분자량에 해당하는 값이고, 22.4 단위를 보면 킬로리터 이런 식으로 킬로라는 단위를 붙여서 써요. 그쵸? 접두어를 붙여서. 근데 킬로리터와 단위가 같은 단위가 미터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킬로리터보다는 단위를 많이 쓰는 게 미터의 상승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1kg몰은 킬로그램 분자량에 그에 상응하는 부피값은 22.4kl다. 미터의 상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단위 환산의 인자에서는 이 내용들을 잘 알아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으시니까, 집에서 이제 복습을 하실 때에는 SO2가 64g이면 그거에 대한 부피는 22.4L, NO가 일산화질소가 30mg이면 그에 상응하는 부피는 30ml, 이런 식으로 부피와 질량을 조금 분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밀도라는 개념이죠. 그쵸? 알고 계시겠지만 밀도라는 개념은 rho라고 쓰고,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 해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NO다 라고 하면 일산화질소의 밀도를 계산하여라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일산화질소의 밀도는 30g이 되잖아요. 그쵸? 그람 분자량으로 바꾸면. 맞나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피값은 얼마예요?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을 때 22.4L, 이런 식으로 이 물질의 밀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공기 밀도 같은 경우에도 공기의 질량과 공기의 부피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건데, 공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 공기라는 얘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에는 부피 비율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질소가 약 78%,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질소 79%, 산소 21%예요. 이렇게 알고 계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 성분이 산소와 질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한 78% 정도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네온, 이런 헬륨, 이런 식으로 순서가 어느 정도의 공기를 조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대략적으로 분자량을 계산을 했을 때 공기의 조성 자체가 정확하게 이제 딱 몇 프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변동이 있으니까 그 공기의 분자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약 28.84g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기의 분자량 한 대략적으로 28.84, 한 29 정도 봐요. 그러면 29g이라고 공기의 질량을 했을 때 이 공기가 0도씨 1기압인 표준 상태에서는 22.4L니까 이걸 갖고 대략적으로 공기의 밀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밀도를 계산하면 약 1.3, 정확하게 보면은 한 제일 많이 쓰는 게 1.293 kg/m의 3승. 여기 g하고 리터로 했는데 얘를 킬로그램과
미터의 3승으로 하셔도 단위원사는 동일하니까 1.293kg/m의 3승, 공기의 밀도는 약 1.3kg/m의 3승 이런 식으로 공기의 밀도를 표현을 하는 거죠. 정리되셨죠? 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이제 백분율, ppm 이런 것들 다 수질 파트에서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율이라는 게 있는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비율, 그래서 ratio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비율에는 질량비도 있고 부피비도 있고 몰비도 있고 중량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대기상의 물질들은 지금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공기 중에 있는 거고 그 오염된 공기를 부피로 표시를 하고 그 중에 오염을 시키는 물질, 오염 물질을 마찬가지로 부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질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물을 질량으로 보통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에 들어가 있는 오염 물질을 질량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질량 분율 아니면 weight per weight percent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사실은 이제 weight per weight percent로 다 들어보셨겠지만 weight per weight percent로 쓰기에는 물이라는 것은 지금 물이 여기 100g 있어요. 콜라 100g 사와라, 콜라 500g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콜라 1.5리터 사와라 아니면 사이다 500ml짜리 하나만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오염된 물을 나타낼 때에는 부피 단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질에서는 오염된 물질은 질량, 도대체 그 물을 오염시킨 물질이 몇 그램 정도가 들어가 있냐 질량으로 표시를 하고 밑에는 부피로 표시를 하는 weight per volume percent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대기 파트에서는 오염되어 있는 공기도 부피 단위로 표시를 하고 그 오염되어 있는 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상의 물질도 부피 단위로 표시를 하니까 퍼센트로 쓰더라도 무슨 퍼센트를 제일 많이 쓰냐면 볼륨 퍼 볼륨 퍼센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도 부피, 아래에도 부피 같은 볼륨 퍼 볼륨 퍼센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볼륨 퍼 볼륨 퍼센트가 만들어지는 비율은 부피 B에다가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해요. 부피 B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하면 얘가 부피 퍼센트라고 해서 볼륨 퍼 볼륨 퍼센트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피 B를 계산을 할 때는 오염된 기체 중에 대상 물질의 기체를 나타내되 오염된 기체의 단위도 부피, 대상 물질의 기체도 부피로 나타내는 걸 부피 단위라고 얘기해요. 부피 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라고 하면 오염된 전체 공기를 부피 단위 뭐 리터라고 했다. 이 리터 안에 오염된 대상 물질의 기체 물질, 대상 물질의 대상 기체라고 할게요. 대상 기체도 부피로 이렇게 나타내면 리터 같은 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고 리터는 부피 단위니까 볼륨 퍼 볼륨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볼륨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단위가 두 번째로는 ppm이라는 거거든요. ppm이라는 것은 ppt는 뭐 수질에서는 쓰는데 ppt 같은 경우에는 대기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ppt 같은 경우에는 parts per thousand라고 해서 천분율을 말하는 거예요. 천분율은 여기에다 부피의 b에다가 곱하기 1000 하면은 부피 천분율이거든요. 부피 b에다가 곱하기 10에 6승 하면 부피 100만 분율이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부피 B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대기오염 물질들은 보통 질량비가 아니라 부피 B로 계산을 하니까 부피 B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부피 100분율 100을 곱했으니까 부피 B에다가 곱하기 10에 3을 하면 부피 1000분율이 되는 거고 부피 B에다가 10에 6승을 하면 부피 100만 분율이 되는 거고 부피 B에다가 10에 8승을 하면 부피 1억 분율이 되는 거고 부피 B에다가 10에 9승을 하면 부피 10억 분율이 되는 거예요. 10억을 빌리언이라고 하고요. 1억을 100 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의 6승을 밀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100만을 그래서 여기 앞에다 parts per million 그러면 ppm이 되는 거고 parts per 100 million 그러면 ppHM이 되는 거고 parts per billion이라고 하면 ppb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백분율을 표시를 할 때는 퍼센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천분율 같은 경우에는 parts per thousand라고 해서 ppt라고 쓰든지 아니면 per mi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ppm으로 넘어가면 ppm이라는 것은 보통 수질에서는 몇 ppm이 있습니다. 오염물질 뭐 BOD가 500ppm입니다 라고 하면
그 BOD가 1리터 안에 BOD라고 하는 물질이, 유기 물질이 500mg이 들어가 있는 걸 pp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기에서는 ppm이다라고 하면 얘는 부피 B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요? 10의 6승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쓰는 ppm의 단위가 뭐 쓰냐면 ml per 미터의 3승을 쓰거든요. ml per 미터의 3승. 그럼 보시면 부피 B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부피 B라는 것은 위에가 ml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공기의 부피도 ml로 써야지만 부피 B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 부피 B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 단위 환산을 위해서 위에는 밀리리터 같지만 밑에는 얘는 밀리리터고 구하여야 할 단위는 미터의 3승이니까 미터의 3승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밀리리터를. 그럼 환산 인자를 보시면 밀리리터 그 다음에 리터 그 다음에 킬로리터인데 킬로리터가 미터의 3승이랑 단위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몇 승 차이가 있어요? 10의 6승 차이가 있죠. 즉 1미터의 3승은 10의 6승 밀리리터라는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여기 상관관계를 제가 유도를 해드린 내용으로 보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부피 B가 되는 거고 부피 B에다가 곱하기 10의 6승을 했더니 뭐가 나왔구나. 부피 ppm이 나왔구나. 따라서 대기에서는 ppm이라는 단위가 나오면 반드시 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밀리리터 퍼 미터의 3승이라는 단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기에서는 ppm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오염물질이 대기에서의 ppm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아니면 NO2의 농도가 SO2의 농도가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얘가 기체상의 물질이구나. 기체상의 물질이면 부피로 표현을 하고 ppm으로 표현하더라도 기체 상태는 부피 ppm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ppm의 단위를 ml per 미터의 3승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조금 유도를 해보면 퍼센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p, m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관관계가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고 수질에서는 자주 언급이 되는데 대기 파트에서도 잊어버릴만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퍼센트나 ppm의 과정을 보면 어쨌든 대기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부피 퍼센트, 부피 ppm이라고 가정을 하면 부피 퍼센트는 부피 B 곱하기 얼마예요? 100을 한 거고 부피 ppm은 부피 B 곱하기 밀리언이니까 10에 6승한 거잖아요. 100만. 그쵸? 그러면 퍼센트와 ppm의 상관관계는 부피 B 지우고 동그라미 2개 지우면서 동그라미 2개 지우면 4개 남거든요. 즉 1%는 몇 ppm? 10의 4승 ppm이라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할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보통 공기 중에 부피 비율로 몇 퍼센트 정도가 존재하냐면 0.033%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0.033%가 있다. 이 얘기는 얘를 ppm으로 고치면 1%는 몇 ppm이니까 10의 4승 ppm이니까 여기다 만을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330 ppm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330 ppm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ppm을 부피 단위로 이산화탄소 자체가 기체 물질이니까 그 기체 물질을 단위를 바꿔서 쓰면 330ml per 미터의 3승이라는 얘기예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만한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 중에 몇 ml를 차지하고 있다? 330ml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보통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 퍼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부피 퍼센트는 0.033%, 부피 ppm은 약 330 ppm 정도.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1m의 3승당 330ml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다 몇 도씨 몇 기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0도씨가 아니고 1기압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부피의 비율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는 어때요?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기체 부피는 증가를 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는 수축하기 때문에 부피의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그 부피가 변하는 것에 대한 값을 나타낼 때에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기체라는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표준 상태와
우리가 표준 상태가 아닌 상태를 실측 상태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공기의 그 비율을 봤을 때 질소가 79%, 78%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78%는 0도씨 일기압 상태에서의 그 농도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여기 온도가 20도씨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20도씨와 기압은 보통 1기압에서 벗어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압과 온도의 변화가 있을 때, 즉 표준 상태가 아닐 때를 실측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라는 것은 표준 상태와 실측 상태가 다른데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은 0도씨 1기압에서의 기체 부피를 말하는 거고 이때 기체 부피를 표현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기체 부피를 표현하는 단위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가 밀리리터다 아니면은 리터다 아니면 킬로리터 대신에 리터의 3승이다 라고 하면 얘가 표준 상태에서의 기체 부피다 라고 해서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S를 많이 써줘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리터를 많이 안 쓰니까 대개에서는 이제 밀리리터랑 리터의 3승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앞에다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표준 상태 앞에다가 라지 n을 붙여가지고 n 밀리리터, 뭐 n 리터 아니면 n 리터의 3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떤 단위를 보았을 때 앞에다 s나 n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무슨 상태를 의미한다? 표준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측 상태는 보통 그냥 0도씨 1기압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0도씨가 아니고 1기압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상태가 아닌 상태를 우리가 실측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이때 부피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안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경우에 무조건 실측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문제 상태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실측 상태를 표현을 할 때는 앞에다가 actual, 실제로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actual을 붙여서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 얘가 실측 상태에서의 기체 부피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문제를 단위 환산을 하다 보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표준 상태로 환산하시오, 실측 상태로 환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온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압력을 바꿔줘야 되는데 라는 거에서 헷갈려 하시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표준 상태로 환산하시오 라고 하면 0도씨 1기압 상태에서의 기체 부피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실측 상태로 뭐 단위 환산하시오 이렇게 하면 0도씨 1기압이 아닌 상태, 실제 상태에서 온도와 압력이 실제 상태에서의 기체 부피를 구해야 된다. 그걸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표준 상태는 S를 붙인다. 실측 상태는 A를 붙인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실측과 표준 상태의 차이점이 STP 상태로 온도 압력이 바뀔 때잖아요. 근데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하는 거는 오로지 부피만 변하는 거예요.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질량은 제가 수질 파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땅에서 만약에 지구상에서의 질량이 100kg이다 라고 하면 달나라에 가든 화성에 가든 그 질량은 100kg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질량은 스탠다드 상태건 액추얼 상태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고 오로지 실측과 표준 상태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는 부피만 변한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대략적으로 문제들을 계산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는데 이제 교재에서는 어떻게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짜 맞출 수 있게끔 공식화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공식을 이렇게 많이 외우는 건 별로 이렇게 권장을 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이거 말고도 외울 공식들이 많으니까 웬만하게 단위환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위환산들을 조금 연습을 하셔서 계산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서 제가 조금 길긴 하지만 간단한 단위환산 인자들을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단위환산 부분을 저랑 같이 문제를 풀 텐데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47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47페이지에 첫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이제 본문과 참고 부분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왼쪽에 이제 가장 크게 길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본문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문제와 참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라고 하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부분 보세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SM의 세제곱, NM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상태를 의미한다고요? STP 상태, 즉 0도씨 1기압 상태고 상대 습도 0%일 때, 습도가 0%일 때.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공정시험 기준에서 뭐 대기 기사라든지 산업기사라든지 대경경 기사 산업기사 문제에서 무슨 습도, 절대 습도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온 적은 있는데 일단은 상대 습도 0%일 때의 기체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를 말할 때는 SM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이렇게 써져 있으면 표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미터의 세제곱 나와 있으면 표준 상태 기체 용적을 뜻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딱 정형화돼서 암기하시지 마세요. 정형화돼서 암기하시지 마시고 문제마다 틀려질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표준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태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도 실측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실제 상태의 용적이라고 해서 용적이라는 얘기는 부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피, 최적, 용적 같은 용어인데 액추얼이 붙어 있으면 얘는 0도씨 1기압이 아닐 때 실측 상태일 때의 부피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표준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의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 1기압에 해당하는 단위를 수은주로 나타내면 760mm HG죠. 이거 압력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압력 보정을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ATM뿐만 아니라 미리미리 HG, 미리미리 아쿠아, 미리미리 H2O 아니면 헥토파스칼, 파스칼 이런 여러 가지 압력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도씨 1기압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0도씨 1기압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표준 상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ppm이라고 되어 있는데 굵은 글씨로 기체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질에서 사용하는 물의 액체의 경우에는 보통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를 ppm의 단위로 통용돼서 쓰고 있고요. 기체의 경우에는 볼륨 퍼 볼륨 기준, 볼륨 퍼 볼륨이 이제 뭔지 아시죠? 그 오염되어 있는 공기도 부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오염된 공기를 오염시킨 대상 물질도 부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위에도 부피, 밑에도 분모도 부피, 그래서 볼륨 퍼 볼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볼륨 퍼 볼륨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모는 아무 조건이 없을 때 공기를 뜻하나 굴뚝에서 나오는 기체의 경우라고 하면 그 굴뚝 전체 기체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판서 잠깐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보통 볼륨 퍼 볼륨 퍼센트라는 것은 오염된 공기 안에 그 오염을 시킨 대상 물질의 기체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산화탄소가 0.033%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0.033%는 그냥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건데 특정한 경우에는 굴뚝에서 연소 과정을 통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기체 중에 오염된 기체 중에 대상 물질의 기체를 나타낼 때에는 그 분모가 공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저랑 같이 117번부터 121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요. 일단 단위화산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먼저 찾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위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고 세 번째로 대기에서만 특히나 얘가 실측 상태인지 표준 상태인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기에서 ppm 환산하는 문제가 수질에서 ppm 환산하는 문제보다 더 잘 나오는 이유가 실측 상태와 표준 상태 때문에 그 기체 부피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게 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구하셔야 되는 단위가 뭔지 확인하시고 세 번째로 실측 상태를 구하라는 건지 표준 상태를 구하라는 건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 나와 있는 걸 저랑 같이 풀어보면 117번 문제 연돌이란 말이 이제 앞으로 대기에서 많이 나올 텐데 굴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효 굴뚝 높이라는 것을 유효 연돌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굴뚝에서 SO2라는 이산화황이 100ppm으로 배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100ppm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 번에 100ml per m의 3승으로 고쳐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쵸?
굴뚝에서 SO2가 기체상의 물질이 100ppm으로 배출되고 있다라고 하면 E는 표준 상태에서 몇 mg per 미터의 상승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구하려는 것이 뭐냐면 몇 mg per 미터의 상승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문제상에서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굴뚝에서 나오는 SO2의 ppm 자체가 100ppm이라고 나왔으니까 100ml per 미터의 상승이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단위환산 하실 때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구하려는 거를 먼지를 찾으시고 SO2의 농도고 그 다음에 구하려는 농도의 단위를 먼저 써주셔야지 헷갈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그램 퍼 미터의 상승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실측 상태인지 표준 상태인지 구분하시라고 그랬는데 굴뚝에서 연돌에서 SO2가 나올 때 온도가 20도씨고 기압이 뭐 2기압이었고 이런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이 굴뚝에서 나오는 그 SO2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는 표준 상태였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즉, 굴뚝에서 100ppm이 나왔을 때 밀리리터도 표준 상태인 S 상태고 그 다음에 미터의 상승도 S 상태예요. 저는 앞에다가 학생들마다 S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단위 환산할 때 이게 실측 상태인지 표준 상태인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다 그냥 조그맣게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하려는 것도 지금 표준 상태를 물어봤어요? 실측 상태를 물어봤어요? 표준 상태를 물어봤으니까 원래는 위에도 S, 밑에도 S를 써주셔야 돼요. 근데 하지만 위에 있는 거 봤더니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질량이잖아요. 질량은 언제나 불변이기 때문에 여기다 스탠다드 상태건 실측이건 표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모에만 S라는 식으로 단위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정리되시나요? 그리고 봤을 때 그 다 표준 상태니까 굳이 얘는 액추얼 상태가 없으니까 환산해 줄 게 없잖아요. 스탠다드와 액추얼 상태로 환산해 줄 게 없죠. 그럼 그냥 단위 환산만 해주시면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 미터의 상승과 미터의 상승은 분모에서 단위가 같으니까 고쳐줄 필요가 없거든요. 위에 있는 걸 부피 단위를 질량으로 고칠 때 제가 수질 파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부피 단위를 질량으로 고칠 때나 질량 단위를 부피로 고칠 때에는 그 물질에 반드시 밀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럼 밀도라는 개념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그 부피분의 질량을 곱해주든지 밀도를 나눠주든지 어려우시면은 밀도를 한글로 부피분의 질량으로 쓰잖아요. 만약에 이 공식에서 난 질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부피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밀도를 곱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부피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피 단위와 질량 단위의 환산 인자에는 반드시 밀도라는 게 필요한데 문제 아무리 봐도 SO2의 밀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밀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전에 제가 판사해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물질이 표준 상태일 때 기체 부피와 그 물질의 분자량으로 밀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첫 문제니까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했는데 간단히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어쨌든간 내가 원하는 단위는 이 위에가 미리그램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미리그램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밑에는 상응하는 값인 미리리터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리터가 와야 되고 둘 다 미리가 붙어 있으니까 대충 환산하면 1미리몰에 상응하는 값을 써주면 돼요. 1미리몰. 이해 가세요? 1미리몰에 상응하는 값이 미리그램 분자량이고 그 물질이 STP 상태에서 기체 부피로 나타낼 때는 22.4ml다 라고 했으니까 그 물질의 22.4ml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물질의 질량은 SO2니까 얼마예요? 64mg이죠. 그래서 64mg 부피분의 질량, 얘를 밀도, 그쵸?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부피를 질량을 구할 때에는 부피에다가 뭐를 곱해줘라? 밀도를 곱해줘라니까 지금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해준 것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스탠다드, 여기 있는 것도 스탠다드, 남아있는 것도 스탠다드, 질량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소수점이 나와서 계산 문제가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계산 문제에서 구급 시험 문제에서 요즘에 22.4L를 뭐 24로 계산하여라 아니면 계산하기 편하게 22로 계산하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그냥 손으로 하기에는 소수점이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할 때는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는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값은 대략적으로 한 285.7 정도 나와가지고 286 정도의 답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286 정도라고 해놓고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 이렇게 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118번 문제 볼게요. 표준 상태에서 한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0.045%라고 하면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의 농도는 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하시려는 농도가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인데 이 미터의 3승 앞에 n이 붙어있는 거 봐서는 표준 상태에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바꿔라. 즉 표준 상태로 바꿔라 라는 내용인데 일산화탄소의 농도 자체가 0.045%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0.04%를 그냥 대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입을 하셔도 되고 앞에서 제가 0.045%다 1%는 몇 ppm이라고 그랬죠? 10의 4승 ppm이니까 그냥 환산하기 편하게 0.045%면 10의 4승이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450인가요? 450 ml per 미터의 3승으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죠. 즉 450 ml per 미터의 3승과 같은 단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450 ml per 미터의 3승. 이해 가시나요? 정리되세요? 그러니까 0.045%를 여기다 직접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퍼센트를 가지고 뭐 부피 단위로 환산을 하시고 부피비로 환산을 하시고 곱하기 100으로 환산하시는 것보다 1%는 10의 4승 ppm이라는 그 단위 환산 인자만 알고 계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 바로 대입하셔서 450 ml per 미터의 3승인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다 표준 상태라고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표준 상태고 얘도 표준 상태고 이 표준 상태를 표준 상태로 고치는 거니까 별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봤더니 밀리리터, 밑에는 미터의 3승인데 밀리리터라는 부피 단위를 얘는 거꾸로 이번에는 뭘로 고쳐야 돼요? 질량으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질량을 구하려면 부피에다가 다시 밀도를 곱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밀리리터를 없애는 대신에 밀리리터에 상응하는 값인 미리그램을 써야 돼요. 만약에 리터예요. 여기 밑에 분모가 리터다 그러면 위에는 뭐 써야 돼요? 그램 써야 되고요. 킬로리터 내지는 미터의 3승이에요. 그럼 위에는 뭘 써야 돼요? 킬로그램을 써야 되거든요. 그 단위들은 적재적소에다가 단위 환산 하실 수 있게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산화탄소였죠. 일산화탄소의 기체 부피가 표준 상태에서 22.4ml였을 때 일산화탄소의 그 미리그램 분자량은 몇 g이에요? 26mg이니까 밀리리터 표준 상태 지워주시고 그리고 계산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562.5 정도 나오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9번을 보시기 전에 119번을 먼저 볼게요. 119번에 중요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200도씨예요. 그쵸? 200도씨라고 나와 있는 걸 딱 보니까 다른 데에는 거의 대부분 0도씨 일기압 내지는 표준 상태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200도씨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이 나올 때는 무슨 상태였구나? 실측 상태였구나. 그렇게 실제로 측정했을 때 이산화황의 농도가 2g/m의 3승이었대요. 찾으셨죠? 즉 2g/m의 3승이라는 이산화황, 일단은 말로 이산화황이라고 나왔을 때 화학식을 먼저 다 푸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 이산화황의 농도를 몇 ppm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구하려는 단위가 ppm이고 ml per 미터의 3승이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서 제시 조건이 표준 상태에서 몇 ppm인가 라고 했으니까 표준 상태에서는 얘는 스탠다드 상태, 얘도 스탠다드 상태에서 몇 ml per 미터의 3승인가를 물어본 거잖아요. 하지만 제시된 이산화황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200도씨에서 2g/m의 3승이라고 그랬으니까 2g/m의 3승이라고 제시가 됐어요. 근데 이산화황, 얘가 이산화황인데 이 이산화황을 측정할 때 그때 주변 온도가 200도씨였거든요. 즉 실측 상태라는 거고 기압은 안 변했으니까 실측 상태라는 거고 실측 상태건 표준 상태건 g이라는 질량 단위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외하고 밑에 있는 미터의 3승이 여기서는 실측 상태이기 때문에 S라고 써주면 안 되죠. A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A라고 이렇게 액추얼이라고 써놓고 얘는 어찌됐든 실측이건 표준 상태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S라는 기호로 그냥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표준 상태나 실측 상태는 똑같으니까 S라는 기호로 알고 계시면 볼게요.
어쨌든 여기 있는 g을 밀리리터로 고쳐주시고 밑에 있는 미터의 삼승은 미터의 삼승으로 고쳐주시는데 액추얼을 표준 상태로 환산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 있는 g을 밀리리터로 환산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g을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질량은 표준 상태나 실측 상태나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g을 쓰는 대신에 밑에는 위에는 뭘 써야 돼요? 리터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지금 위에서 나와야 되는 그 분자에서 나와야 되는 단위가 리터가 아니라 밀리리터잖아요. 그래서 얘를 밀리리터로 쓰고 얘를 밀리그램으로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밀리리터, 밀리그램에 상응하는 값을 쓰면 뭐였죠? 물질이? 이산화황? 이산화황이니까 SO2죠. SO2. 그래서 이산화황에 해당하는 값을 써주면 22.4ml가 되는 거고 얘는 64mg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질량과 여기 있는 질량은 지워지고 여기 있는 건 무슨 상태예요? 스탠다드 상태잖아요. 어쨌든 요 g도 원래는 질량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질량도 그냥 다 스탠다드 상태라고 쓰면 요 질량 지워주고 g이랑 밀리그램이랑 먼저 환산 한번 해볼게요. 밀리그램을 지워주고 g을 지워줘야 되니까 1g은 10의 3승 밀리그램이잖아요. 지우면서 환산하면 여기 있는 밀리그램, 여기 있는 밀리그램, 여기 있는 그램, 여기 있는 그램 해놓고 위에 있는 단위 보면 스탠다드 상태에서의 밀리리터가 남았어요. 밑에는 그러면은 봤더니 스탠다드 상태에서의 미터의 상승 남으면 되는데 얘는 미터의 상승은 남았으나 스탠다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쵸? 액추얼 실측 상태죠? 그러니까 이 액추얼 상태를 뭘로 고쳐줘야 되냐면 표준 상태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죠. 액추얼 상태를 표준 상태로 고쳐줘야 된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한 줄만 더 쓰시면 나머지는 다 지워졌으니까 여기 있는 액추얼 상태를 표준 상태로 고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가 표준 상태에서의 미터의 상승이 되는 거니까 액추얼 지워지고 그러면 액추얼 상태의 실측 상태라는 것은 200도씨로 온도가 변한 것만 말하는 거잖아요. 온도 보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보정을 할 때에는 제가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라는 켈빈 온도로 환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 켈빈 온도로 환산하는 방법이 273을 더해주라고 그랬어요. 섭씨에다가.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는 273 온도라고 하면 실측 상태에서의 273 플러스 20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73 플러스 200, 273분의 273 플러스 200 이렇게 환산을 해주시면 액추얼 상태를 표준 상태로 환산한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번 저렇게 푸시면 대략적으로 한 1213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에 가셔가지고 소수점이 있고 단위환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손으로 수기로 계산을 하기에는 계산하기가 오래 걸리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1213ml per 미터의 3승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표준 상태에서의 미터의 3승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9번 같이 풀었고 120번 보시면 120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실측 상태에서 얘도 표준 상태가 아니죠. 제시된 게 실측 상태인데 25도씨 1기압에서 400ppm이 있대요. 일산화탄소가. 근데 이걸 표준 상태로 몇 밀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인가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표준 상태로 몇 밀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인가 라고 했으니까 구하려는 거를 x로 놓고 표준 상태에서 몇 밀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인가 표준 상태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S 상태에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시된 값 같은 경우에는 실측 상태에서 400ppm이라고 했으니까 실측 상태에서 400ml per 미터의 3승이라는 값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표시를 해줄 때는 얘는 무슨 상태예요? 실측 상태니까 여기도 액추얼, 여기도 액추얼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밀리리터를 밀리그램으로 고치시려면 조금 전에 쓴 것처럼 부피를 질량으로 고치려면 밀도가 필요하는구나. 근데 그 밀도를 우리가 환산을 할 때는 정말 얘가 실측 상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모르기 때문에 표준 상태의 부피와 표준 상태 분자량을 가지고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빠르나요? 앞에 나와 있는 거에 조금 더 응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계산한 것처럼 얘가 밀리리터라는 부피 단위를 질량으로 고치려면 밑에가 22.4ml였을 때 뭐지 얘가? 일산화탄소 26mg? 26mg의 질량을 갖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리그램으로 일단 환산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여기 있는 밀리리터와 여기 있는 밀리리터를 지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22.4ml라는 것은 무슨 상태에서 부피니까? 표준 상태에서의 기체 부피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S를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볼게요. 내가 원하는 단위만 먼저 보면 단위는 여기에 있는 밀리리터 지워주고 여기 이렇게 밀리리터 지워주고 내가 원하는 단위는 밀리그램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모의 단위도 미터의 삼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위에도 표준 상태로 환산을 해준 액추얼과 S를 지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도 안 지워졌고 밑에도 스탠다드 상태를 원하는데 밑에도 실측 상태예요. 즉 얘랑 얘랑도 한번 지워줘야 되고 얘도 표준 상태로 한번 바꿔줘야 두 번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액추얼과 표준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온도 보정을 하려고 봤더니 기압 보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보정만 하려고 봤더니 온도가 25도씨래요. 그럼 볼게요. 스탠다드 상태를 액추얼과 이 보정을 해주려면 위에가 스탠다드, 밑에가 액추얼 상태가 돼야지 바꿔주잖아요. 그쵸? 그 위에가 스탠다드 이렇게 지워주려면 위에가 273, 그 다음에 액추얼이 273 플러스 25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했더니 여기 있는 액추얼이 지워지고 여기 위에가 밀리그램이라는 단위로 환산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부피 단위가 밑에는 실측 상태의 부피고 원하는 거는 표준 상태의 부피니까 액추얼을 스탠다드로 다시 한번 환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실측 상태의 액추얼을 스탠다드로 다시 한번 환산을 해주려고 봤더니 여기가 273, 위에는 273 플러스 25 이렇게 환산을 해서 액추얼 지워주고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어쨌든 계산을 하면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 환산을 한 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환산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값이 500 정도가 나오거든요. 500. 그래서 500mg per 리터의 3승이다.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환산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121번 보시면 마지막 문제로 어느 지역에서 대기 중에 NO2, 이산화질소의 부피분의 질량 농도가 표준 상태에서 46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부피와 부피 농도로 환산하면 몇 ppm인가 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쓰는 단위가 몇 ppm이니까 그냥 물어본 것도 아니고 부피와 부피 비율로 이렇게 했으니까 볼륨 퍼 볼륨 ppm을 물어보는 거예요. 즉 부피 B 곱하기 10에 6승한 건 몇 ppm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즉 여기서는 말은 되게 어렵게 나왔지만 부피 ppm을 물어보는 거니까 밀리리터 퍼 미터의 3승으로 환산을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부피비로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제만 같이 풀어보시면 부피 ppm으로 물어본 거니까 밀리리터 퍼 미터의 3승을 구하라는 얘기고 표준 상태로 구하라고 했죠. 표준 상태에서 46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다. 이거를 ppm으로 환산하면 몇 ppm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별다른 말이 없고 온도나 압력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표준 상태 ppm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46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얘는 표준 상태와 실측 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지금은 다 주어진 게 표준 상태니까 별다르게 스탠다드와 액추얼을 구분지어서 환산을 할 건 없고요. 일단은 문제는 여기 있는 마이크로그램만 밀리리터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질량 단위를 밀리리터라는 부피 단위로 붙일 때에는 뭐가 필요하다? 밀도가 필요하구나. 일단 위에 분자에 나와야 되는 게 밀리리터니까 밀리리터를 쓰고 이와 상응하는 값인 밀리그램을 써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NO2니까 분자량이 32에다 14 더하면 46이거든요. 46mg의 분자량을 가질 때 그 기체의 부피는 22.4ml다.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밀리리터 퍼 미터의 상승이 표준 상태로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크로그램하고 밀리그램을 환산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리그램보다 10의 3승 작으면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밀리그램과 마이크로그램을 환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은 질량 단위로 환산을 하실 때는 단위 그 밸런스가 큰 쪽에다 1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밀리그램이랑 마이크로그램이랑 두 개가 비교를 했을 때 지우려고 했을 때 밀리그램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밀리그램에다 1을 쓰고 얘와의 상관관계 10의 3승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이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여기다 1을 써버리면 위에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좀 불편해요. 10의 3승 지우는 거랑 10의 마이너스 3승 지우는 거랑 좀 계산식이 불편하니까 같은 질량 단위, 같은 부피 단위를 환산을 하실 때에는 둘 중에 단위가 조금 더 큰 단위에다 숫자를 기준을 1로 잡아 놓으시면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붙을 필요가 없으니까 단위 환산을 조금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값이 0.22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0.22 ml per 미터의 3승 표준 상태에서의 ppm 단위로 부피 ppm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지금까지 제가 지금 풀었던 문제가 지금 풀이를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문제 풀이를 이렇게 단위환산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않는데 다른 문제들은 다 풀어드릴 시간도 없고 다 풀어드리지 않는데 이 단위환산 문제들을 풀어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섞여 있거든요. 스탠다드를 액추얼로 바꾸는 문제나 액추얼을 스탠다드로 바꾸는 문제나 스탠다드 액추얼이 동시에 다 두 번이나 이제 환산돼야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판서를 해드리면서 풀어드릴 때에는 그냥 다 앉아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산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환산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가 좀 막막한 경우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다 풀어드린 거는 제가 푼 거거든요. 그쵸? 제가 제 손으로 제가 푼 거니까 제일 중요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학생들이 아, 내 손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칠판에 계산 문제를 풀어드릴 때는 이건 제 손으로 제가 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고 풀이 과정을 보지 않고 풀어보셔야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에서 단위환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액추얼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신다고 막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단위환산 문제를 본인이 이게 액추얼 상태인지 스탠다드 상태인지 구분만 하실 수가 있으시면은 아, 얘랑 지워져야 되는구나, 얘랑 지워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만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설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실 수 있다라고 하면 좌측에 있는 여러 가지 단위 환산 공식들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식을 외울래, 문제를 푸는 걸 이해를 할래 라고 하면 100% 이해한다라고 하겠어요. 이 공식을 보면 이 공식을 어떻게 외워요? 그쵸? 이 공식화 시킨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맞거든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일단 제가 지금 풀어드린 요 내용,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앞서서 몰에 대한 개념이나 미리그램과 미리리터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뭐 그램과 리터와의 상관관계, 킬로그램과 미터의 3승의 상관관계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은 모르셔도 되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철저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위환산 문제들은 그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본문은 보지 않을게요. 공식 이거 외우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은 보지 않고 문제들만 잘 중요 표시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